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한 장례식장이었다. 국화 향이 짙게 배어 있었고 그 향기는 슬픔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공간을 짓눌렀다.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는 유성그룹 윤 회장의 막내딸 윤서아의 영정 사진 속에서 그녀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현실의 비극과 맞물려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다. 조문객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제각기 다른 색을 띠고 있었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 누군가는 비즈니스적인 의무감으로 자리를 지켰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음 권력의 향방을 가늠하느라 분주했다. 슬픔마저도 계급과 이해관계에 따라 나뉘는 곳, 바로 그들만의 세상이었다. 영정 바로 앞에는 서아의 약혼자였던 진성그룹의 대표 강태준과 그녀의 언니인 윤서진이 나란히 서 있었다. 태준은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조각처럼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슬픔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그는 이따금씩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지만 그의 눈은 단 한 번도 붉어지지 않았다. 그의 곁에 선 서진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태준의 팔에 몸을 의지한 채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의 흐느낌은 장례식장의 침묵을 날카롭게 가르며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두 사람은 비극적인 사랑과 혈육을 잃은 슬픔의 주인공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는 어딘지 모르게 기이하고 뒤틀려 있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서아의 사인은 요트 사고였다. 약혼자와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실종되었고 며칠간의 수색 끝에 결국 잔해 일부만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세상은 젊고 아름다운 재벌가 상속녀의 비극적인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지만 진실의 조각들은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 가라앉아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었다. 조문 행렬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강태준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잠시 영정 사진 속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장례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웅성거리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고 무거운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다. 오늘 제게 세상의 전부였던 서아를 떠나보내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는 준비해온 연설문을 읽는 것처럼 유창하게 말을 이어갔다. 서아와의 아름다웠던 추억, 그녀의 따뜻했던 마음씨, 그리고 함께 꿈꾸었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렸고 몇몇 조문객들은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윤서진은 더욱 격렬하게 흐느끼며 태준의 옷깃을 붙잡았다. 태준은 그런 서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위로했다. 그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두 남녀가 서로의 슬픔을 보듬어주는 애틋한 장면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이라는 것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추도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태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는 폭탄과도 같은 말을 꺼냈다. 서한은 생전에 늘 제게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세상에 홀로 남겨질 언니 서진 씨를 꼭 부탁한다고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 자매에 정이 깊었던 두 사람이었기에 서한은 언제나 언니를 걱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서진의 이야기를 꺼내는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태주는 잠시 뜸을 들인 후 결심을 굳힌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아의 마지막 소원을 지켜주기로 맹세하려 합니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언니, 서진 씨의 곁에서 평생 그녀를 지키고 보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장례식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약혼녀의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그녀의 언니를 평생 지키겠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그 말의 의미를 곱씹던 사람들의 얼굴에 점차 경악의 빛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주는 쐐기를 박았다. 저는 윤서진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장례식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슬픔과 애도의 공간은 순식간에 충격과 혼란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영정사진 속 서아의 미소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윤서진은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오열했다. 그것이 기쁨의 눈물인지 아니면 죄책감의 눈물인지는 그녀 자신만이 알 것이었다. 태주는 그런 서진을 자신의 품으로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겠다는 듯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표정을 유지했다. 그의 눈빛은 슬픔에 잠긴 유족과 경악하는 조문객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이것이 나의 결정이고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윤 회장 부부는 딸을 잃은 슬픔에 더해 상상조차 못한 충격적인 상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재계의 거물들도 정치인들도 이 기괴하고 파렴치한 상황 앞에서는 그저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강태준이 진성그룹의 절대 권력자라는 사실과 그의 결정에 토를 타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기자들은 이 세기의 스캔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셔터를 눌러댔다. 약혼녀의 장례식장에서 처형과의 결혼 발표.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을 장식할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눈에 선했다. 강태주는 그 모든 혼란과 비난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오히려 상황을 즐기는 듯한 미세한 미소를 입가에 띄웠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 서아의 죽음, 장례식장에서의 결혼 발표, 그리고 이로 인해 자신이 얻게 될 모든 것들까지. 유성그룹에 대한 영향력,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이슈,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완벽하게 채워줄 새로운 파트너. 그는 죽은 서아의 무덤 위에 자신과 서진의 성을 쌓아 올릴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는 강태준과 윤서진의 등 뒤로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 섞인 시선이 쏟아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한 배를 탄 공범자였고 서로를 놓아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였다. 차에 오르자마자 태주는 방금까지 슬픔을 연기하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차가운 본래의 얼굴로 돌아왔다. 이제 시작이야. 그가 나직하게 읊조렸다. 서진은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물 속에는 안도와 희열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동생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다. 언제나 모든 것을 양보해야 했고 언제나 서아의 빛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동생의 남자도, 동생이 가졌어야 할 모든 것도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되었다. 차가운 도시의 불빛이 창밖을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들의 발밑에서 누군가의 피와 눈물이 강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서 복수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다는 것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여자가 그들의 행복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편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던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윤 회장 집안의 오랜 집사였다. 그는 어릴 적부터 서아 아가씨를 돌봐왔고 누구보다 그녀를 아꼈다. 그의 주름진 눈에는 슬픔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과 윤서진의 위선적인 연극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의 아진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영정 사진 속 서아를 바라보았다. 아가씨, 너무 걱정 마십시오. 이 늙은이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심하다면 제가 직접 심판을 행하겠습니다. 그의 낮은 독백은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굳건하고 비장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죽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이유와 목표를 남겼다. 복수라는 이름의 목표를.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도 이 기막힌 비극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다. 빗줄기는 장례식장에 국화꽃을 적셨고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려는 듯 거세게 퍼부었다. 하지만 그 어떤 비로도 오늘 이곳에서 벌어진 추악한 욕망과 배신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었다. 복수의 서막은 이미 올랐고 이제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피의 춤을 출 차례였다. 도시의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에서 강태준은 와인잔을 들고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옆에는 샤워를 마치고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친 윤서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우리 것이 됐어. 그녀가 태준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다. 태준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아니, 이제 시작일 뿐이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제국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할 테니. 그의 눈은 끝없는 야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죽은 약혼녀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에게 윤서아는 그저 자신의 목표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디딤돌에 불과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을 탐하며 뜨거운 밤을 예고했다. 동생의 장례식이 끝난 바로 그날 밤, 그들은 죽음을 애도하는 대신 서로의 욕망을 확인하며 미래를 축배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펜트하우스를 가득 메웠지만 그 웃음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게 들렸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아주 작은 파도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운명이라는 것을 그들 자신만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각,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해안가에 한 요양원, 한 여자가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간신히 눈을 떴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의 기억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온몸은 끔찍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선명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바로 세상이 죽었다고 믿는 윤서아였다. 그녀의 곁을 지키던 한 중년의 남자가 그녀가 깨어난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이 요양원의 원장이자 우연히 바다에 표류하던 그녀를 발견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다. 정신이 드시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겠지만 괜찮소.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도울 테니.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강태준과 진성그룹을 향한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통스러운 신음만을 내뱉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희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의지이자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을 향한 분노의 불씨였다. 그 불씨는 곧 거대한 화염이 되어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운명이었다. 비극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윤서아는 끊임없이 추락했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몸을 감쌌고 폐부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고통에 숨을 쉴 수 없었다. 희미해지는 의식 너머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자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언니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들은 잔인한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넌 처음부터 내게 걸림돌일 뿐이었어. 서아야, 미안하게 됐네. 내 동생, 하지만 태준 씨도, 진성그룹도. 그리고 네가 가졌던 모든 건 이제 내 거야. 그 말들은 악몽처럼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서아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익숙한 천장이 아니었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방, 창밖으로 들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약품 냄새.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배신의 순간들, 약혼 발표를 하던 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해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에서 축하의 미소를 짓고 있던 언니 서진과 약혼자 태준의 얼굴도 함께. 그들의 미소 뒤에 그토록 추악한 욕망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다. 태주는 자신의 새로운 요트가 생겼다며 서아와 서진을 초대했다. 푸른 바다 위에서 세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웃고 떠들었다. 서아는 결혼식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제잘거리며 행복에 겨워했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맞춤은 죽음의 키스와도 같았다. 해가 저물고 주변이 어둠에 잠기자 요트 위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차가워졌다. 태주는 더 이상 다정한 약혼자를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아야, 넌 너무 순진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엔 턱없이 부족하지. 그 순간 서진이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비웃음을 흘렸다. 넌 언제나 그랬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모든 걸 쉽게 가졌지. 이제 그만 내 자리에서 내려올 때도 됐잖아. 서아는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언니, 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떨리고 있었다. 태준은 와인잔을 내려놓았으며 잔인한 진실을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서아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유성 그룹이었고 서아는 그 목표를 위한 가장 쉬운 수단일 뿐이었다. 그는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서아에게 진절머리가 났고 자신과 같은 야망을 품은 서진에게 매력을 느꼈다고 했다. 절망과 배신감에 서아의 온몸이 부서지는 듯 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 거짓말이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들에게 동정심 따위는 없었다. 그들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아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라며 발버둥 쳤지만 연약한 그녀의 힘으로는 건장한 태준을 당해낼 수 없었다. 태준은 그녀의 목을 강하게 졸랐다.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 서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밀쳐냈다. 하지만 그 순간 균형을 잃은 그녀의 몸이 요트 밖으로 기울었다. 떨어지는 찰나 그녀는 보았다. 자신을 향해 손을 뻗기는커녕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두 사람의 얼굴을 잘 가, 윤서아. 그것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은 목소리였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녀를 집어삼켰고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서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두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이었다. 복수심이 온몸의 피를 들끓게 했다. 죽고 싶었지만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차민우라는 이름의 의사였고 우연히 해안가에 쓰러져 있던 서아를 발견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었다. 그는 한때 서울에서 가장 유능한 외과 의사였지만 진성그룹의 의료사고를 덮으려는 음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이곳으로 숨어든 비운의 인물이었다. 차민우는 서아의 상태를 살피며 담담하게 말했다. 깨어났군. 온몸의 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고 장기도 손상됐었어.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지. 하지만 당신의 생존 의지가 아주 강했던 모양이야. 그는 서아의 목에 걸려 있던 작은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YSEA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태준이 선물해준 목걸이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향한 사랑의 증표가 그녀의 신원을 증명해 주었다. 서아는 쉰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왜 저를 살리셨나요? 차민우는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당신을 죽이려 한 자들이 바로 내 인생을 망가뜨린 자들이기 때문이지. 강태준, 그리고 그의 아버지 강만식 회장,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악의 축. 나는 그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기다려왔고, 어쩌면 당신이 그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군. 그의 눈빛에는 서아의 것과 같은 종류의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존재가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신이 버린 두 영혼이 복수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만난 것이었다. 서아는 자신의 몸 상태를 물었다. 차민우는 냉정하게 현실을 알려주었다. 얼굴을 심하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해야 했고 이전의 모습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아의 눈이 번뜩였다. 절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빛이었다. 잘 됐어요. 어차피 윤서아라는 여자는 그날 바다에서 죽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거예요. 그들이 절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순진하고 연약했던 재벌가의 막내딸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이후 지옥 같은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다.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고 끊어진 근육을 회복시키는 과정은 상상 이상의 고통이었다. 서아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낯선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는 태준과 서진의 얼굴을 떠올리며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 고통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냉혹하게 만들었다. 차민우는 그녀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개조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의학 지식과 인맥을 동원해 서아의 재활을 도왔고 동시에 그녀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다. 경제, 경영, 심리학, 그리고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격투술까지. 서아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는 복수라는 뚜렷한 목표가 생기자 무서운 속도로 발전했다. 시간이 흘러감시되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두 발로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다. 붕대를 모두 푼 그녀의 얼굴은 이전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변해 있었다. 청순하고 가녀린 이미지의 윤서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적이고 세련된 아름다움과 함께 어딘지 모르게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아는 차민우와 함께 바닷가에 섰다. 그녀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바로 그 바다를 증오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그들이 저에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파멸시킬 겁니다. 차민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침묵의 동기, 이자 함께하겠다는 굳은 약속이었다. 서한은 자신의 과거와 함께 썼던 목걸이를 멀리 바다로 던져버렸다. 윤서한은 오늘부로 여기서 죽는다. 이제 내 이름은 루나야. 스스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달처럼 차갑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어 올라온 복수의 여신이 비로소 강림하는 순간이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 피비린내 나는 파티가 곧 시작될 것임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바닷가의 외딴 요양원 시계는 세상과 다른 속도로 흘러갔다. 그곳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잿더미처럼 쌓여갔다. 윤서에게 그 시간은 단순한 세월의 흐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불태우고 그 자해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연단의 과정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해변을 달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녀의 발소리는 분노의 북소리처럼 규칙적이고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내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나약했던 과거를 씻어내는 것만 같았다. 오후에는 차민우가 마련해준 서재에서 전쟁처럼 공부에 매달렸다. 경제학, 경영전략, 기업법, 투자 이론 등 그녀는 강태준의 세계를 이해하고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을 탐욕스럽게 빨아들였다. 밤이 되면 그녀의 훈련은 더욱 혹독해졌다. 차민우가 초빙한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교관에게서 격투술과 자기 방어 기술을 배웠다. 처음에는 서툰 몸짓으로 수없이 넘어지고 깨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가녀린 공주였던 그녀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몸에는 단단한 근육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보호도 필요 없는 스스로를 지키는 강한 전사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녀의 외모 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완벽하게 다듬어졌다. 수차례에 걸친 정교한 수술은 과거 윤서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갸름한 턱선은 지적인 단호함을 느끼게 했고 깊고 총명한 눈매는 상대방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다. 그녀의 새로운 얼굴에는 청순함 대신 누구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공존했다. 그녀의 변화는 단지 외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 차민우는 끊임없이 그녀와 모의 투자 게임을 하고 가상의 기업을 운영하게 하며 그녀의 전략적 사고를 단련시켰다. 그는 진성그룹의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를 그녀 앞에 던져주며 약점을 찾아내고 공격 시나리오를 구상하게 했다. 서아, 아니 이제 루나라고 불리는 그녀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다. 그녀는 진성그룹이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부실 채권과 정경유착의 고리들을 발견해냈다. 강태준이 이룬 화려한 성공 신화의 이면에 숨겨진 더럽고 추악한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나갔다. 복수심은 뜨거운 감정에서 차가운 이성으로 변모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체스판이 펼쳐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 체스판의 왕이었지만 이제 그 왕을 잡으려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한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 루나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다. 차민우는 과거에 숨겨두었던 자산과
익명의 동지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이용해 해외에 유령 투자 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루나는 루나라는 이름의 베일에 쌓인 투자 전문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바이오 기업에 거액을 투자해 몇 달 만에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그녀의 다음 행보는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였다. 복잡한 파생 상품 시장에서 그녀는 과감한 베팅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 그녀의 투자 방식은 예측 불가능했고 마치 미래를 보는 것처럼 정확했다. 월가에서는 루나라는 이름이 전설처럼 떠돌기 시작했다. 얼굴 없는 고스트,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막대한 자금력과 명성을 쌓아나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가 거대한 자본이자 그 어떤 창보다도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강태준과 동등한 위치,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심판할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을 선물했다. 어느 날 차민우가 그녀에게 서울행 비행기 표를 건넸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군. 저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준비는 되었나. 그의 질문에 루나는 대답 대신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자신감과 함께 서늘한 살기가 어려 있었다. 준비는 이미 5년 전에 끝났어요. 이제는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눈물 많고 순진했던 윤서아의 모습은 없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냉철한 이성과 불타는 야망을 품은 루나라는 이름의 여인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 개인 전용기에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5년 전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도시, 사랑과 배신, 행복과 절망이 뒤엉켜 있던 그곳이 이제 그녀의 전쟁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어 밤하늘을 향해 가볍게 부딪혔다. 마치 곧 시작될 피의 축제를 예고하는 듯 했다. 기다려, 강태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언니, 윤서진, 너희들이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의 것을 되찾으러 갈 테니 너희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내가 지옥의 문을 열어줄게. 그녀의 나직한 읊조림은 제트 엔진 소리에 묻혀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저주는 서울의 밤하늘에 서늘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복수의 여신이 마침내 자신의 왕국으로 귀환하고 있었다. 5년 후의 서울은 더욱 화려하고 역동적으로 변해 있었다. 마천루들은 밤하늘을 꿰뚫을 듯 솟아 있었고 거리의 불빛은 잠들지 않는 도시의 욕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중심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상위 1%의 사교장이었다. 자선이라는 허울 조호운 명분 아래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 파티의 주인공은 단연 진성그룹의 강태준 회장과
그의 아내 윤서진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을 더욱 견고한 권력의 성체로 만들어 주었다. 태주는 냉혹한 결단력과 동물적인 사업 감각으로 진성그룹을 재계 서열 최상위권에 올려놓았고, 서진은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그의 옆자리를 훌륭하게 지켰다. 그들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파워 커플이었다. 태주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와 아부를 즐기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서진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따금씩 공허하게 흔들렸다.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불안과 죄책감은 5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는 망령이었다. 특히 죽은 동생의 기일이 다가올 때면 그 정도는 더욱 심해졌다. 그때였다. 연회장에 거대한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칠흑같이 검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밤하늘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섬세한 다이아몬드 장식이 박혀 은은하게 빛을 발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옷이 아니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신비로운 분위기였다. 그녀가 걷는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쳤고, 무심한 듯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을 순식간에 엑스트라로 만들어버렸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긍어리기 시작했다.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저 사람이 바로 월가를 뒤흔들었다는 투자자 루나라는군.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답군. 여신이 강림한 것 같아. 루나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온전히 즐기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목표는 처음부터 단 한 사람이었다. 무리의 중심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남자. 강태준?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사냥감에게는 서서히 다가가 숨통을 조여야 하는 법이다. 그녀는 태준의 라이벌 기업 총수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강태준은 처음 보는 여인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기자 심기가 불편해졌다. 그는 적인지 아군인지 모를 그녀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아름다웠다. 그가 지금껏 만나본 그 어떤 여자보다도 지적이고 매혹적이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너머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위험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그녀에게서 낯설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한편 윤서진은 루나의 등장을 본 순간부터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질투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루나의 당당한 태도, 사람들을 압도하는 분위기, 그리고 얼핏 스쳐 지나간 눈빛에서 죽은 동생 서아의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얼굴은 전혀 달랐다. 하지만 그 느낌, 지울 수 없는 기시감은 그녀의 죄책감을 자극하며 목을 조여왔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연회장 곳곳에서 사람들의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긴급 경제 속보였다. 진성그룹의 부실 자회사 진성 넥스트 해외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단행. 그 뉴스는 순식간에 파티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진성 넥스트는 강태준이 골칫거리로 여겨 헐값에 매각하려던 회사였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술렁이는 그때 루나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신사숙녀 여러분, 파티를 잠시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나온 뉴스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죠. 진성 넥스트를 인수한 사모펀드의 대표 루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연 회장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많은 분들이 진성 넥스트를 가망 없는 회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눈에는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가진 보석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 기술 기업으로 키워낼 것입니다. 진성그룹의 핵심 사업과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게 되겠죠. 지켜봐 주십시오. 그것은 부드러운 말투로 던지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강태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장난감을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긴 기분이었다. 그것도 자신의 안방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성큼성큼 루나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강한 흥미가 서려 있었다. 루나 대표라고 했나? 아주 인상적인 등장이군. 하지만 내 영역에서 장난을 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할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가득했다. 하지만 루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를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장난이란요? 강태준 회장님,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시작한 게임에서 져본 적이 없어서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카리스마와 권위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이 여인 앞에서 당혹감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했다. 그는 그녀의 정체와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더욱 깊숙이 파고들고 싶다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비서에게 눈짓을 보내 루나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서진은 멀리서 두 사람의 대결을 지켜보며 불안에 떨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저토록 강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도 자신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여자에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태준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팔에 매달렸다. 여보, 그만하시죠. 파티 분위기를 망칠 순 없잖아요. 그녀는 루나를 향해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루나는 그런 서진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동정심과 경멸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윤서진 씨, 남편분께 흑심을 품은 건 아니니까. 저는 사람보다는 회사를 빼앗는 것에 더 흥미가 있거든요. 그 말은 서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루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인 뒤 미련 없이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루나가 사라진 후에도 연 회장은 한동안 술렁임이 가라앉지 않았다. 강태준은 방금 전 그녀와의 만남을 곱씹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패배를 몰랐던 자신의 인생에 처음으로 나타난 강력한 적수의 등장에 불쾌함과 동시에 기묘한 흥분감을 느꼈다. 그는 반드시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고 정체를 밝혀내리라 다짐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준과 서진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진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입을 열었다.
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저렇게 무례하죠? 당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루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질투와 불안감에 휩싸인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5년간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제스판의 말은 움직였고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강태준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의 책상 위에는 루나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수십 장에 달하는 보고서는 그의 궁금증을 전혀 해결해 주지 못했다. 고아로 태어나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만으로 월스트리트의 신화가 된 여자. 완벽하게 조작된 과거. 그 어떤 허점도 찾아볼 수 없는 철옹성이었다. 마치 유령과 싸우는 기분이었다. 태주는 보고서를 집어 던지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의 인생에서 이토록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불타올랐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고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싶었다. 그의 정복욕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바로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와 검은색 벨벳 상자를 내밀었다. 루나 대표에게서 온 선물입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칠흑같이 검고 매혹적인 자태의 흥난 케일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가치 있는 적쇠계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었다. 태주는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도발임을 직감하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잠시 후 사무실에 들른 윤서진은 그 난초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루나라는 여자. 요즘 나한테 시비 거는 게 취미인 모양이야. 하지만 서진에게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흥나는 과거 서아가 태준과의 신혼집에 두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던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서아와 서진 그리고 태준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였다. 서진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루나라는 여자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태준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당신? 혹시 그 여자한테 우리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서아 이야기라든가. 태준은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 그들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서진의 마음속에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서진은 자신이 후원하는 갤러리의 VIP 오프닝 행사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루나와 마주쳤다. 루나는 먼저 다가와 우아하게 인사를 건넸다. 서진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녀의 인사를 받았지만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루나는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척하며 서진의 곁을 맴돌았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 바다 건너편에 작은 해안 마을이 하나 있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곳은 과거 서아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 찾아가던 비밀스러운 안식처였고 오직 서진에게만
그 위치를 알려주었던 곳이었다. 서진은 더 이상 루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녀는 급한 일이 생각났다는 핑계를 대고 황급히 갤러리를 빠져나왔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루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대체 어떻게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배신하고 루나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그가 새로운 여자에게 빠져 자신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편 강태준은 거대한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다. 그는 최적의 부지를 찾기 위해 고심하던 중 과거 서아와 함께 여행 갔던 한적한 해변을 떠올렸다. 그곳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리조트 부지로는 최고였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이었다. 서아는 그곳을 보며 우리 둘만의 파라다이스를 만들자며 천진하게 웃었었다. 태주는 이 비밀스러운 추억을 사업적 기회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는 철저한 보안 속에 부지 매입을 진행했고 계약 체결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루나의 투자 회사가 그보다 한 발 앞서 훨씬 높은 가격으로 그 땅을 매입해 버린 것이었다.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차단되었던 프로젝트였다. 태주는 경로했다. 이것은 명백히 내부의 정보 유출자가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즉시 회사 전체에 감찰을 지시했고 자신의 최측근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은 순식간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다. 태준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회사를 내부에서부터 골마 터지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전쟁터가 되었다. 서진은 루나와의 만남 이후 공포와 배신감에 휩싸여 태준을 몰아붙였다. 당신 대체 그 여자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어떻게 그녀가 그 장소들을 알 수 있냐고. 태준 역시 프로젝트 실패로 인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헛소리 집어치워. 그 여자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쥐새끼가 있는 거다. 어쩌면 그게 당신일지도 모르지. 항상 약한 소리만 해대며 발목을 잡았으니까 그들의 고성은 차갑고 넓은 집안을 울렸다. 한때 욕망과 범죄로 맺어졌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를 향한 불신과 증오로 가득 찼다. 서진은 태준이 변심했다고 믿었고 태준은 서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의심했다. 그들은 루나라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서로를 핥히며 자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또 다른 펜트하우스에서 루나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서아와 서진, 그리고 태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행복했던 시절의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어. 이제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 너희들을 집어삼키는지 천천히 지켜봐 줄게. 그녀의 눈빛은 복수의 불길로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루나가 진성 넥스트를 인수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시장은 경악할 만한 변화를 목격했다. 한때는 그룹의 골칫덩거리로 여겨졌던 회사는
루나의 손길을 거쳐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녀는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모두 갈아엎고 실리콘밸리에서 스카우트한 최고의 인재들로 조직을 재편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놀라게 할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반 신제품을 출시했다. 제품 발표회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루나는 직접 무대에 올라 막힘없는 프레젠테이션으로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미래에서 온 선지자와도 같았다.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진성 넥스트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반면 모회사인 진성그룹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정체된 이미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강태준의 자존심에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루나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월스트리트의 유령이라 불리던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진성그룹의 근간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익명의 보고서를 통해 진성그룹이 해외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의 비자금 의혹과 환경 문제 등을 교묘하게 언론에 흘렸다. 보고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아 순식간에 금융시장에 퍼져나갔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들은 진성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했고,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했다. 강태준은 자사주 매입으로 필사적인 방어에 나섰지만 그것은 거대한 댐의 균열을 손가락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는 매일 수천억 원의 돈을 허공에 날리며 피를 말리는 싸움을 벌여야 했다. 회사의 금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주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루나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녀의 공격은 꼬리를 잡을 수 없는 유령처럼 은밀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루나의 다음 목표는 진성그룹의 인재들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핵심 연구원들과 임원들에게 비밀리에 접근했다. 그녀는 단순히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능력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과 비전을 약속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진성그룹의 두뇌 역할을 하던 인재들이 하나둘씩 사표를 던지고 진성 넥스트로 자리를 옮겼다. 이것은 단순한 인력 유출이 아니었다. 진성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과 핵심 기술이 통째로 경쟁사의 손에 넘어가는 심각한 위기였다. 강태준은 남은 직원들을 쥐어짰지만 그의 편집증적인 감시와 압박은 오히려 내부의 불만과 이탈을 가속화시킬 뿐이었다. 결정타는 진성그룹의 오랜 해외 파트너였던 글로벌 IT 기업이 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진성 넥스트와 새로운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한 사건이었다. 루나가 개발한 신기술이 진성의 것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이 소식은 강태준의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부수며 분노를 터뜨렸다. 평생 패배를 모르고 살아온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과 알 수 없는 적에 대한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그의 분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윤서진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불안을 나약함의 증거로 치부하며 폭언을 쏟아냈다. 당신은 대체 하는 게 뭐야? 집에서 그림이나 그리면서 사치 부리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있냐고.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위로는 못해 줄 망정. 그들의 싸움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졌고 한때는 욕망의 둥지였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증오와 경멸만이 남은 전쟁터가 되었다. 강태주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더욱 무리한 투자와 위험한 M&A를 시도했지만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그의 결정은 오히려 회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어느 날 밤 강태주는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아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물려준 그리고 자신이 피와 땀으로 키워온 거대한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루나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주변 인물, 그 무엇이라도 좋았다. 방역의 실마리를 잡아야만 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가 고용한 정보원의 전화였다. 회장님, 드디어 단서를 하나 찾았습니다. 루나라는 여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보니 과거 진성그룹 때문에 몰락했던 의사 차민우와 연결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차민우. 의료사고 누명을 쓰고 의사 면허까지 박탈당한 후 종적을 감췄던 남자. 잊고 있던 과거의 인물이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적에 실체와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입가에 비로소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드디어 반격의 칼자루를 쥐었다고 생각했다. 그놈이 지금 어디 있는지 당장 알아내. 이제부터는 나도 더 이상 규칙대로 놀아주지 않을 테니 불에는 불로 맞서야지. 그의 목소리는 복수심으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이제 싸움은 비즈니스의 영역을 넘어 서로의 목숨을 겨누는 더욱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루나는 혼자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벽 아래에서 함께 싸워줄 동지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서울로 돌아오기 전부터 차민우와 그녀는 강태준과 진성그룹에 의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을 비밀리에 물색해왔다. 그들은 복수를 꿈꿨지만 힘이 없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울의 한 낡은 인쇄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과거 진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다 강제로 옷을 벗어야 했던 전직 검사, 강태준에게 핵심 기술을 빼앗기고 파산한 중소기업 사장, 그리고 진실을 보도하려다 협박을 받고 업계를 떠나야 했던 기자까지. 그들은 모두 익명의 초대장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이곳에 온 것이었다. 서로를 경계하며 어색한 침묵을 지키고 있던 그들 앞에 어둠 속에서 루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오직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여러분은 각자 다른 이유로 강태준에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싸울 것입니다. 바로 정의의
심판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녀를 믿지 못했다. 하지만 루나는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녀가 제시한 진성그룹의 내부 비리 자료들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것, 바로 강태준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막대한 자금력과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루나를 중심으로 한 비밀스러운 연대를 결성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은밀하고 위험한 작전이 시작되었다. 전직 검사는 법적인 자문을 맡아 그들이 수집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했고, 전직 기자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진성그룹 내부에 잠입한 정보원들과 접촉했다. 중소기업 사장은 자신의 해킹 실력을 이용해 진성그룹의 보안 서버에 침투하여 삭제된 회계 장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루나는 이 모든 작전을 총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그녀는 때로는 직접 현장에 나서기도 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VIP들만 출입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포커 게임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은 강태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그의 최측근들이 모이는 장소였다. 루나는 그곳에서 자신의 천재적인 두뇌와 심리전으로 엄청난 판돈을 따내며 그들의 환심을 샀다. 그녀는 술에 취한 그들에게서 진성그룹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과 해외 계좌 정보를 자연스럽게 흘려들었다. 그녀의 접근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계산적이어서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목적을 의심하지 못했다. 그녀는 위험한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 호랑이의 목에 방울을 다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의 그림자도 짙어졌다. 강태준은 차민우의 존재를 알아낸 뒤 그를 찾기 위해 자신의 하수인들을 전국으로 풀어놓았다. 그 과정에서 루나의 동맹 중 한 명이었던 내부 정보원의 신원이 발각될 뻔한 아슬아슬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루나는 즉시 정보원과 그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더욱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작전을 계속했다. 그녀의 연대는 마침내 강태준의 숨통을 끊어놓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거의 다 확보했다. 수천억 원대의 분식회계, 정관계 로비 대역, 그리고 경쟁사를 파멸시키기 위한 불법적인 공작까지. 그 증거들은 강태준이라는 화려한 제왕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범죄자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다시 비밀 아지트에 모였다. 전직 검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증거들만으로도 강태준을 무기징역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하지만 루나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남아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강태준과 윤서진을 윤서아 살인 미수 혐의로 법정에 세워야만 이 복수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5년 전의 사건은 이미 사고로 종결되었고 그것을 뒤집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때 조용히 구석에 서 있던 한 노인이 입을 열었다. 그는 바로 윤서아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쫓겨난 늙은 집사였다.
아가씨가 실종된 직후 서진 아가씨가 며칠 동안 별장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강 회장이 몰래 마련해준 둘만의 비밀 별장이었죠. 그때 서진 아가씨가 술에 취해 그 바다에 모든 걸 묻어버렸어라고 읊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루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 별장, 그곳에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마지막 열쇠가 있을지도 모른다. 루나는 결심했다. 자신이 직접 그곳으로 가야만 했다. 다른 동료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도 위에 별장의 위치를 표시했다. 외딴 해안 절벽 위에 위치한 고립된 장소. 그곳은 어쩌면 그녀의 무덤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5년간 기다려온 복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다. 길고 길었던 조사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강태준은 마침내 차민우의 흔적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가 들이닥친 외딴 요양원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루나의 치밀한 계획 아래 차민우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한 후였다. 분노한 태준은 그곳을 샅샅이 뒤졌고 그의 부하들은 책상 위에 놓인 지도 한 장을 발견했다. 지도에는 외딴 해안 절벽에 위치한 한 별장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루나가 의도적으로 흘린 미끼였다. 강태준이 자신을 그곳으로 유인하려는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꺼이 그 미끼를 물기로 했다. 그는 드디어 유령 같던 그녀를 직접 대면하고 끝장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최정예 경호팀을 소집하고 공포에 질려 발버둥 치는 윤서진의 팔을 거칠게 끌고 별장으로 향했다. 당신도 똑똑히 봐야 해. 우리가 만든 과거가 어떻게 끝나는지. 별장은 5년 전 그날처럼 음산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절벽 아래에서는 검은 파도가 성난 소리를 내며 부서지고 있었다. 루나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별장에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제 집처럼 태연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벽에는 서진과 함께 찍은 어릴 적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가 거실 중앙에 섰을 때 어둠 속에서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를 이어 건장한 경호원들이 나타나 그녀의 모든 퇴로를 막았다. 태준의 옆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얗게 질린 서진이 서 있었다. 태준은 승리를 예감한 사냥꾼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만나는군. 루나, 당신이 차민우와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어리석은 게임은 여기서 끝이야. 루나는 그의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윤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오랜만이네, 언니.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서늘하게 별장 안을 울렸다. 그 한마디에 서진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태주는 루나의 당돌한 태도에 격분하여 소리쳤다. 당장 저 여자를 잡아. 경호원들이 일제히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루나는 연약한 드레스 차림에도 불구하고 훈련된 암살자처럼 빠르고 간결한 동작으로 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상대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급소를 공격했고 주변의 사물을 이용해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5년간 지옥에서 단련된 그녀의 몸은 그 자체가 치명적인 무기였다. 순식간에 건장한 남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강태준과 윤서진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우아하고 지적인 사업가인 줄만 알았던 여자가 사실은 무자비한 전사였던 것이다. 루나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의 여신처럼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강태준은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 그녀를 겨누었다. 정체가 뭐야? 대체 누구냐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미세한 공포심에 떨리고 있었다. 루나는 그의 총구를 무시한 채 벽에 걸린 자매의 초상화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림 뒤에 숨겨진 비밀 버튼을 눌렀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열리며 작은 비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오직 윤서아와 윤서진 자매만이 알던 둘만의 비밀 장소였다. 서진은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루나는 금고 안에서 낡은 오르골을 꺼내 태엽을 감았다. 그러자 애틋하고 슬픈 자장가 멜로디가 별장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자매의 어머니가 잠들기 전 항상 불러주던 노래였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루나는 마침내 얼어붙은 두 사람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과거의 윤서아와 똑같았다. 증오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그 눈빛. 너희들은 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지. 그녀의 목소리는 5년간 억눌러온 분노로 가득했다. 그리고 내가 죽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어. 그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루나의 정체, 그녀가 알던 비밀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집요한 공격의 이유까지. 그의 손에 들린 총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유령을 보고 있었다. 자신이 직접 죽였다고 믿었던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복수의 화신을 서아,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때 별장 밖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루나가 이곳에 오기 전 그녀의 동료들에게 연락해 모든 상황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조치해둔 것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완벽하게 그녀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죄를 저지른 바로 그 장소에서 자신이 죽이려 했던 바로 그 피해자의 손에 심판받게 된 것이었다. 모든 게임은 끝났다. 그리고 체크메이트였다. 별장을 둘러싼 경찰 사이렌 소리는 마치 지옥의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강태준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갇힌 꼴이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표정으로 허망하게 주저앉았고 윤서진은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현실을 부정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5년간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과 욕망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루나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얼음처럼 차갑고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에게 자신을 루나라는 이름의 중요 참고인이자 피해자로 소개했다. 그녀의 변호인으로 나선 전직 검사의 조력 아래 모든 절차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다. 강태준과 윤서진은 살인 미수 및 여러 범죄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거물 부부의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여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대중들은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들의 추악한 이면에 경악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사건의 중심에는 베일에 쌓인 여성 루나가 있었다. 그녀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루나는 이 모든 관심과 혼란을 자신의 마지막 무대로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동맹들과 함께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모든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심판의 장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고 전국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루나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섰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동료들이 함께했다. 그녀는 떨리는 기색 하나 없이 자신을 향해 터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리고 준비된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그녀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냉철한 이성과 명백한 증거로 강태준의 제국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진성그룹의 분식회계 자료, 비자금 조성 내역,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하나씩 떠올랐다. 전직 검사는 옆에서 각 자료가 가지는 법적인 의미와 그에 따르는 처벌 수위를 명료하게 설명했다. 그것은 한 기업의 비리를 폭로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고발하는 거대한 서사시였다. 다음으로 강태준에게 기술을 착취당하고 억울하게 회사를 빼앗겼던 피해자들이 스크린에 등장했다. 그들은 음성 변조와 모자이크로 신원이 보호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을 증언했다. 그들의 눈물은 강태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위에서 자신의 성공을 쌓아 올렸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마침내 루나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갔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것은 거대한 악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 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별장에서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했다. 파일 속에서는 루나의 정체를 깨닫고 경악하는 강태준과 윤서진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들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루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강태준과 윤서진은 5년 전 한 여자를 차가운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두 장의 문서를 띄웠다. 하나는 5년 전 실종된 윤서아의 유전자 정보였고, 다른 하나는 현재 자신의 유전자 정보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감정 결과서였다. 그리고 마침내 루나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 제 이름은 루나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윤서아입니다. 저는 5년간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배신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선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거대한 폭탄이었다. 죽었던 재벌가의 상속녀가 살아 돌아와 자신을 해친 약혼자와 언니에게 복수했다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 윤서아의 부모님은 TV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오열했고, 국민들은 경악과 함께 통쾌함을 느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윤서아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그녀는 모든 소음과 혼란을 뒤로하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왔다. 밖은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루나라는 복수의 가면이 아닌 윤서아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따스한 햇볕을 마주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이제 그녀에게는 평화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만이 남아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윤서아의 충격적인 기자회견 이후 강태준과 윤서진의 제국은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세기의 재판이 열렸고 그들의 모든 범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강태준은 살인 미수를 포함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선 그는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윤서진 역시 공범으로 인정되어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평생 동생에 대한 질투와 자신의 어리석은 욕망을 후회하며 살아가야만 했다. 한때 그녀를 따르던 사교계의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외로움과 죄책감뿐이었다. 그들이 피로 쌓아 올린 성은 결국 그들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진성그룹은 총수의 구속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걸었다. 부실 경영과 불법 비리가 드러나면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결국 채권단에 의해 공중분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윤서아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태준이 자신에게서 빼앗아갔던 막대한 재산을 모두 되찾았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루나로서 키워냈던 진성 넥스트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다. 몇 달 후 윤서아는 자신과 함께 싸웠던 동지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를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전직 검사는 명예를 회복하고 검찰로 복귀했으며 기자는 이 모든 사건을 담은 책을 출간하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윤서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녀의 앞날을 축복했다. 그 자리에서 윤서아는 자신의 마지막 결심을 밝혔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죠. 그녀는 자신이 되찾은 모든 재산과 상속받을 유산의 상당 부분을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단의 이름은 서아재단이었다. 재단의 목표는 강태준과 같은 거대 권력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이었다. 법률 지원부터 경제적 자립까지 과거에 자신과 같았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어주는 일이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사회 전체를 위한 정의로운 연대로 승화되었다. 그녀의 동지들은 기꺼이 재단의 운영을 돕기로 약속했다. 윤서아는 부모님과도 오랜 시간에 걸쳐 화해했다. 부모님은 딸이 살아 돌아온 것에 기뻐하면서도 다른 딸의 죄를 미리 알아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윤서아는 그런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따뜻하게 그들을 안아주며 과거의 상처를 함께 보듬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교도소로 찾아가 윤서진을 면회했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자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다. 윤서아는 더 이상 증오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연민과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언니, 잘 지내. 그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그것이 그녀가 언니에게 건넨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모든 것을 정리한 윤서아는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자신이 키운 진성 넥스트와 서아재단의 운영을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료들에게 맡겼다.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차민우와 마주 앉았다. 그는 재단에 소속된 의료센터의 책임자를 맡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정말 떠나는 건가? 그의 질문에 그녀는 미소로 답했다. 네, 이제는 윤서아로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다. 그들은 지옥의 문턱에서 서로를 구원한 동지이자 가족이었다. 그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서로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임은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아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든 채 공항으로 향했다. 화려했던 루나의 모습도, 비운의 상속녀였던 과거의 모습도 모두 벗어던진 채 그녀는 평범한 20대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싸워왔던 도시를 돌아보았다. 더 이상 그곳은 그녀에게 전쟁터가 아니었다. 그녀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길고 어두웠던 폭풍은 완전히 끝났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상처와 복수가 아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눈부신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